북한 전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 중앙에서도 전례 없는 충격 사건이라 불릴 정도의 거대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선전선동성을 총괄하던 부국장급 핵심 엘리트, 체제의 숨결을 만드는 자리와도 같은 인물이 한밤중 증발하듯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보위부는 즉시 전원 소집령을 내렸고 국경 전역에 통제 강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평양에서는 멸족까지 검토하라는 극단적 지시가 오갔고 고위 간부들조차 서로를 의심하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삭제된 문서들이 급히 재편성되었고 국가 내부망에서는 그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비밀 작업이 밤새 이어졌습니다. 그가 가져온 붉은 도장의 서류,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누가 그를 죽이려 했고 왜 체제는 그를 잡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걸까요? 상위 1%였던 그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을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새벽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감동 스튜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비밀 기록.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현철, 42살. 북한에서는 선전선동성 부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체제의 논리를 만드는 자리. 말 한 줄이 수십만 명의 인생을 바꾸고 문장 하나가 누군가의 생사를 결정하던 곳. 저는 그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평양 중심부 아파트에서 살며 전용 차량과 경호 인원을 배정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제 삶을 보호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가까울수록 더 차갑고 더 무서운 그림자를 들이우기 때문입니다. 저는 늘 주변을 살폈고 누군가의 시선이 등 뒤에 박힌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새벽이면 간혹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평양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봉인된 서류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서류는 제 경력을, 제 가족을, 그리고 제 존재 자체를 무너뜨릴 만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다. 그리고 그 문장을 인정하는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궤도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두망항의 얼음 아래에서 숨을 죽이던 밤, 중국 공안의 발소리가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가던 순간 브로커가 제게 속삭였던 배신의 말, 이 모든 길을 지나 한국까지 왔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도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제대로 선택한 걸까? 이제 저는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그 순간으로 아주 천천히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위 간부의 삶을 화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화려함은 언제나 감시와 의심의 또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시절의 저는 지금 돌이켜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평온한 일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평양 시내 중심부, 간부 전용구역에 위치한 아파트, 전력 공급이 다른 지역보다 안정적이어서 밤마다 불이 들어왔고 난방도 비교적 따뜻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면 인민대학 습당의 지붕이 보였고 출근길에는 매일같이 군인들과 간부들이 검문소에서 조용히 서류를 제시하고 이동했습니다. 그 풍경은 마치 늘 그대로일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검정색 제복을 단정히 여미고 배정된 차량에 올라 선전선동성 청사로 향했습니다. 부국장으로 승진한 이후 제 임무는 점점 더 사람들의 생각을 일정한 방향으로 틀어놓는 작업에 가까워졌습니다. 정확한 문구, 정확한 감정선, 정확한 충성, 그 모든 걸 문장 하나에 녹여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3사람입니다. 아내, 그리고 13살이던 딸. 딸은 예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바이올린을 좋아했습니다. 밤마다 집에서 작은 소리로 연습하던 그 선율은 저에게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때만큼은 제가 사는 세상이 조금은 정상적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일상이라는 것은 늘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권력의 근처에서 오래 지낼수록 저는 점점 더 말조심, 눈조심, 행동조심이라는 3가지 단어에 지배되어 갔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누가 먼저 고개를 끄덕였는지, 누가 어떤 단어를 선택했는지, 누군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든 것이 암호처럼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절에 저는 어느 정도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자리에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은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이 들으면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의 저는 체제가 옳다고 믿으려고 했습니다.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걸음도 살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부국장이 된 후 가장 많이 듣던 말은 리 부국장, 이번 선전문화는 상부에서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실수 하나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경고였습니다. 문장 하나를 잘못 써도, 단어 하나가 모호해도 누군가의 오해가 생기면 바로 그날 밤 집 앞에 보위부 차량이 서는 곳, 그게 제가 살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일상이 얼마나 위험한 균열 위에 서 있었는지,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딸의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셨던 그 밤, 아내가 조용히 웃으며 오늘은 일이 조금 일찍 끝났네요 라고 말하던 그 순간조차
제가 서 있는 땅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때 누군가 제게 물었다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우리 삶은 별일 없이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너무 순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평온함 속에서 어느새 첫 번째 균열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묻지 못한 질문 하나를 스스로에게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가? 그 질문이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지는 그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대한 균열은 늘 아주 작은 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저에게 찾아온 첫 번째 이상한 기척도 그랬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듯했고 지나가도 될 만큼 사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제 숨소리까지 달라졌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하루 일정 중 가장 무난한 편이었고 특별 지시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늘 하던 대로 보고가 오갔고 상부에서 내려오는 검열 일정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늘 하던 하루였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침부터 가슴 어딘가가 조여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그러나 분명한 압박감.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날 검토해야 할 문안이 놓여 있었는데 문서를 펼친 순간 저는 미세한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문서 오른쪽 상단에 찍힌 날짜 도장이 제가 승인한 버전과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에는 제가 사용하지 않는 어휘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내 이름으로 문안을 수정한 거지? 이런 일은 체제 내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어 하나라도 마음대로 바꾸면 그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자 정치적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 문안 누가 가져온 거지? 비서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지, 제가 전달받은 버전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운 대화였겠지만 그날은 아니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흔들렸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묻자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위에서 바로 내려온 겁니다. 위에서? 위라면 국장, 혹은 그보다 더 높은 자리. 하지만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2명의 보위부 요원이 청사 내부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직원 명단이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고 누군가의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원래 보위부가 청사에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정기적인 검열이나 특정 사건이 터졌을 때만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목적이 있었고 눈빛은 누군가를 찾는 듯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비서가 조용히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간부 몇 분이 갑자기 불려갔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말, 그 말은 북한에서 가장 섬뜩한 문장입니다. 설명이 없다는 것은 누군가의 운명이 이미 결정됐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렸지만 그 선율은 예전처럼 따뜻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가 쪽에 앉아 지갑 속 당증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걸까?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건가? 그 질문들은 스치듯 지나가던 바람이 아니라 제 귓가에 붙어 속삭이는 그림자 같았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었지만 이유 없이 불안한 마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잠들기 전까지도 저는 계속 귀를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들리는 발자국, 누군가의 노크 소리, 엘리베이터의 멈추는 소리, 모든 것이 제 문 앞에서 멈춘 듯 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별일 없어.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안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오늘 본 그 문서가 모든 것의 시작인가? 그 질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그 다음 날 바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은 보통 천천히 다가오지만 의심은 하루아침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늘 들리던 타이프 소리조차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발걸음은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사무실 문을 열기 직전 국장의 비서가 헐레벌떡 뛰어와 제게 말했습니다. 부국장 동지, 국장 동지가 곧 호출하실 겁니다. 대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될 만큼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차가운 감각이 내려왔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소문, 복도에서 보이던 보위부 요원들, 그리고 전날 본 그 문서, 이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리 부국장, 회의실로 즉시 들어오십시오.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그럴수록 더 섬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국장뿐 아니라 제가 잘 아는 간부 2명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뒤쪽 눈에 익은 파란 완장을 찬 2명의 보위부 요원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누구를 위한 자리인지 무엇을 위한 호출인지 즉시 알려주었습니다. 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문안 작업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혹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문서가 제가 승인한 내용과 달라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지 않은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보위부 요원 중 한 명이 제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감정 없는 눈, 그 눈은 이미 무언가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국장은 의자를 뒤로 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 동무, 문안이 수정되었다는 사실을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오늘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문서를 누가 바꿨다고 생각합니까? 그 질문은 단순한 추궁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지목하든 그 순간 제 말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가는 칼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침묵 역시 위험했습니다. 침묵은 곧 인정이나 방조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민 끝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날 올라온 지시 없이 수정된 문서가 존재한다면 내부 검열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국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국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선전선동성 내부에 이상한 움직임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상한 움직임이요. 누군가 문서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흔적을 일부러 남기는 것 같다. 그 말은 제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문서를 바꾸고 흔적을 남긴다. 그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를 함정에 빠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또 다른 보위부 요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국장에게 건넸고 국장은 종이를 확인한 뒤 제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리 부국장, 어젯밤 당신 집 근처에서 비밀 접촉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디에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목격자가 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증거가 없는데도 이미 목격자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 그 말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제가 이미 의심 목록에 올랐다는 뜻이었습니다.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리 동무, 앞으로는 모든 일정과 이동을 사전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명백한 감시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 문을 닫았지만 마음이 조금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를 겨냥하는가? 어제 문서의 이상함과 오늘의 호출, 이 모든 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 그러나 그날의 가장 큰 충격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퇴근 직전 비서가 종이를 하나 들고 뛰어들어왔습니다. 부국장 동지,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어제 오전까지 출근하던 문서과 과장이 오늘부로 사라졌습니다. 집에도 단속반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습니다. 불길한 느낌이 현실로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마지막 질문을 삼켰습니다. 혹시 다음은 나인가? 문서과 과장이 사라졌다는 소식은 하루 종일 제 뇌리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정치적 야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유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이미 내부 정리를 시작했다는 뜻과 다름없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멀리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정장을 벗지도 못한 채 멍하니 손톱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일이 조금 복잡해지고 있어. 혹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 질문에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알았을까? 내 표정이 그렇게 불안해 보였던 것일까? 괜찮아. 그냥 업무가 조금 바빠졌을 뿐이야.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아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듯 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는데 다행히도 동네 관리원이었습니다. 전기 검침입니다. 그 말에 안도의 숨을 내쉬었지만 그 몇 초 동안 느껴진 공포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던 저는 결국 새벽 3시쯤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용 금고에서 문제의 문안 사본을 꺼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단어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3번째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문서 마지막 부분에 있는 표현 하나. 특별 보고 대상자 리스트는 상부 지시에 의거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문장은 원래 문안 구조상 존재할 수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특별 보고 대상자는 상부가 직접 정하며 조정이라는 단어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 조정은 선택권을 의미하니까요. 그 자체가 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 문장이 들어가 있었을까? 누구의 의도였을까? 더불어 저는 또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사라진 문서과 과장. 그가 마지막으로 다루던 문서가 바로 이 문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사라진 이유는 단순한 검열 문제가 아니라 이 문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은 아닐까?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문서를 조작하고 있었고 그 흔적을 내가 보도록 남긴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휴대용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북한에서 전화는 밤 시간대에 거의 울리지 않습니다. 특히 간부용 전화라면 더더욱 저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눌러잡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건너편에서 낮고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동무, 조심하게. 이미 당신 이름이 언급됐어. 누구십니까? 하지만 상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늦기 전에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뚝.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나를 돕고 싶은 걸까? 아니면 더 깊은 혼란 속으로 밀어넣으려는 걸까?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명확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고 누군가가 문서를 조작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고 마지막으로 내 이름이 이미 어딘가에서 거론되었다는 사실. 저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 질문은 더 이상 막연한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명백한 진실을 향해 다가가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그 진실의 한 조각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너무도 충격적이어서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늘 예상하지 못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사람은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제가 그 기로에 선 것도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손끝이 식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살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경고였을까요? 협박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잡이었을까요? 그날 아침 청사에 들어가는 길은 더욱 무거웠습니다. 출입 검문은 평소보다 2배나 길었고 보위부 요원들은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호흡을 고르며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제자리에 앉기도 전에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 부국장, 잠깐만요. 그는 주변을 확인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요? 어제 회의실에서 나간 뒤 보위부가 부국장 동지 이름을 계속 언급했다고 합니다. 순간 다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드디어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 조작, 과장의 실종, 새벽 전화, 그리고 보위부의 움직임. 저는 말했다. 혹시 누가 나를 지목했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부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었지만 입으로 들으니 훨씬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점심 무렵 국장이 저를 급히 호출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 국장은 문서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은 채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동무, 예, 부르셨습니까? 상부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 경로를 추적하라고 명령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당신 이름이 보고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은 제가 곧 조사 대상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순간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보고 대상입니까? 국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천천히 종이 한 장을 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문안 조작 가능성, 리현철 부국장 관련성 검토. 제 손이 떨렸습니다. 관련성 검토. 이 네 글자는 북한에서 사실상 예비 범죄자라는 의미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장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믿고 싶지 않다. 하지만 상부지시다. 보위부에서 직접 당신과 면담하겠다 한다. 면담이라면 언제입니까? 국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오늘 밤, 장소는 비공개다. 그 말은 사실상 체포 예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밤에 비공개 장소에서 보위부와 면담,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물었습니다. 국장 동지, 정말 제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까? 그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 연민일지도 몰랐습니다. 살고 싶다면 지금 판단해야 할 거요. 살고 싶다면 그 말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비틀거리듯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 보위부의 호출은 밤. 남은 시간은 몇 시간뿐.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망칠 것인가? 남아 맞설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인정하고 기다릴 것인가? 그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습니다. 도망치면 가족이 위험하고 남아있으면 제가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대로 기다리면 나는 죽는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의 작은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에 쥐고 있던 문서 4번이 떠올랐습니다. 그 문서가 밝혀내는 진실, 그것은 단순한 정책 오류도 내부 갈등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무서운 문제였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보위부 조사과 요원 리 부국장, 오늘 밤 9시 지정 장소로 나오십시오. 무슨 건으로입니까? 오시면 알게 됩니다. 뚝!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이제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살기 위한 선택. 그 선택은 결국 제 일생을 바꾸게 될 길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질문은 곧 제 운명을 결정짓는 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날 오후부터 공기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표정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그 발걸음이 제 쪽으로 향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책상을 두드리는 작은 진동에도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녁 6시 무렵 저는 결국 집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청사 출입문을 지나며 문득 뒤를 돌아보았는데 보위부 요원 2명이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고 있다. 집 근처 골목에 들어섰을 때 바람이 갑자기 심하게 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 모퉁이에서 사람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지만 걸음이 빨라질수록 그림자도 같은 속도로 뒤따랐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림자도 멈췄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그림자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마침 집 근처에 설치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저는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골목 끝에 서 있는 차량 하나, 운전석에 앉은 누군가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창문이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흰 연기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낮고 짧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부 국장, 요즘 많이 조심하시더군. 순간 다리가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투는 보위부 쪽 사람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단하고 짧고 감정을 숨긴 채 오늘 밤 면담 늦지 않게 오십시오. 창문이 다시 올라가갔고 차량은 소리 없이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쉬지도 못한 채 한참 서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아내와 딸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왔네요.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음식 맛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 한마디를 내뱉는데도 온 힘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문제의 문서 4번. 저는 그것을 다시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문서의 한 구절이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배치된 함정임을 확신했습니다. 문안의 문장 구조는 원래 상부지침과 완벽히 일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문서는 의도적으로 미묘하게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그 차이는 전문가인 저만이 발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나를 겨냥한 내부작전인 걸까? 네. 그때 창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불을 끄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2명의 그림자가 아파트 아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둘 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고 느린 걸음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동작은 익숙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 방식, 그들은 몇 분 동안 아파트 주변을 맴돌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를 감시하고 있다. 시간은 흐르고 흐르지만 머릿속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오늘 밤 면담, 그 장소는 비공개, 돌아올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저는 결국 결심해야 했습니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오늘 밤 나갈 건가요? 저는 문을 열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침묵 후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살아있어야 한다. 그 말은 곧 떠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당신 선택해야 해요. 아내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나와 아이는 당신이 어떤 결정을 하든 기다릴게요. 그 순간 제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말은 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한 마지막 힘이었습니다. 방 안에 서 있던 저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죽는다. 하지만 도망가면 가족이 위험해진다. 이 딜레마 속에서 저는 결국 하나의 선택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제가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사람을 가장 무너뜨리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제가 그 진실과 마주한 밤, 제 삶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 위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를 끝낸 뒤 저는 책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문서 4번을 펼쳐놓고 손가락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늘 보아오던 형식, 익숙한 구조, 그러나 그 안에는 제가 단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서 하단의 작은 코드 번호, 처음 보는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서류처를 뒤져 관련된 코드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골이 얼어붙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코드 번호는 내부 숙청 대상 예비 명단과 연동되는 번호였습니다. 즉, 그 문서는 단순한 선전문안이 아니라 곧 숙청될 간부들의 이름을 정리하는 내부 보고 문건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용 일부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숙청 대상자 우선 검토, 선전선동성, 국간부 및 부국장급 1명 포함, 부국장급 1명, 선전선동성 내부, 그 말은 곧
나였다. 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작게 뭉그러지는 듯 아팠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건가?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결정된 건가? 그 문서가 왜 조작되었는지, 왜 흔적이 남겨졌는지, 왜 내가 호출되었는지, 왜 문서과 과장이 사라졌는지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서 조작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명단에 올리기 위해 벌인 작업이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저는 숙청될 사람으로 분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내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살아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살아있으려면 이제 단 한 길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탈출. 그 단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이 떨렸습니다. 한번 그 길을 선택하면 가족은 위험해지고 저는 다시는 고향을 밟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남아있으면 결말은 하나였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불을 끄고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 보이부 차량으로 보이는 검은 승합차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 그림자 2명이 아파트 입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오늘 밤 면담이라더니 벌써 온 건가? 아니면 나를 데려가기 위한... 손에서 문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심장이 귀 바로 옆에서 뛰는 것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층, 2층, 3층. 점점 우리 집이 있는 층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속삭였습니다. 불 끄고 딸아이 데리고 있어. 절대 소리 내면 안 돼. 아내가 떨리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소리는 우리의 문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툭! 우리 집 문 손잡이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잡이가 살짝 움직였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밖에 사람은 한참 동안 문 손잡이를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내의 기척을 느끼려는 듯 아주 천천히. 아내가 제 옆에서 입을 꼭 막고 떨고 있었습니다. 딸은 숨을 죽인 채 아내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몇 초인지 몇 분인지 알 수 없는 시간이 흐른 뒤 발소리는 다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대로는 끝이다. 보이부는 이미 나를 연행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이 될 수도 있다. 탈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유일한 생존의 길이 되었다. 저는 서랍을 열어 오래 숨겨두었던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4본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 문서가 제 목숨을 위협했지만 또한 제 목숨을 살릴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도망치느냐 아니면 붙잡혀 사라지느냐. 그리고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탈출을 결심한 것은 갑작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막상 움직이려 하자 모든 것이 너무 느리고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 하나 여는 동작조차 누군가의 시선을 끌 것 같았고 숨 한 번 내쉬는 것도 소리가 날까 두려웠습니다. 거실 불은 이미 꺼놓았고 아파트는 새벽처럼 고요했습니다.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딸을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란, 두려움, 포기, 그리고 마지막 희망. 저는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탈출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탈출은 단순히 짐을 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누구를 믿을지, 어떤 길을 선택할지 모든 것이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두망항을 건너는 길, 아브록강을 따라 이동하는 길, 혹은 평양에서 바로 도망쳐 중국으로 향하는 길. 하지만 하나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양은 감시망이 가장 두꺼운 지역이고 국경은 이미 몇 배로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보위부가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은 곧 국경이 사실상 봉쇄됐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브로커를 찾을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브로커는 위험했지만 그들 없이는 국경을 넘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브로커 대부분은 당 간부의 감시망에도 잡혀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피해야 하는지조차 판단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예전에 한 간부를 통해 잠시 만났던 조선족 연락책. 그는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급한 일이 생기면 연락하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함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뿐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연락해볼게. 아내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발 조심해요. 저는 손전등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작은 서랍에서 오래 숨겨둔 휴대용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북한에서 사적 전화기는 들키는 순간 바로 체포감이었기에 이 전화기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2번의 신호음, 3번째 신호음, 그리고 누굽니까? 나 지금... 그러나 오래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낮게 말했습니다. 나요. 리현철. 부국장 동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요?
그의 말투는 평온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움직여야 합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위부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등골이 더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상황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위험합니다. 당신 뒤에 이미 사람들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30분 뒤 평양 외곽 공장 뒤편으로 나가십시오. 그 이상은 전화로 말할 수 없습니다. 뚝!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그가 말한 사람들이 붙어 있다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야 해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 모두 위험해져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옳았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운명을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나는 아버지인데 가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떠나야 한다니. 저는 마지막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꼭 살아서 돌아올게. 단 한 문장.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약속이었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확인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조용하다는 사실조차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가슴 안쪽에 문제의 문서를 숨긴 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결정된다. 살아남을 것인가 혹은 사라질 것인가.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간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 탈출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것을. 평양의 밤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길 양쪽에 늘어선 건물들은 잠들어 있었지만 그 잠은 결코 평온한 잠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밤은 언제나 누군가를 지켜보고 누군가는 숨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정해진 시간까지 30분, 약속 장소까지 가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두르다가도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멀리서 차량 2대의 전조등이 번갈아 켜졌다 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위부 순찰 차량 특유의 패턴,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담장 쪽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시지 못한 채 차량이 제 곁을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량 안에서 들리는 무정의 소리가 어둠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대상 이동 가능성 있음, 반경 3km 수색 확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상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몸을 벽에 붙이고 최대한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길바닥에 떨어져 있던 자갈 하나도 밟지 않으려 발끝만 사용했습니다. 심장은 잔뜩 오그라들어 폭발할 듯 뛰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달빛이 희미하게 걸려 있었고 그 빛마저도 제 몸을 드러낼까 두려웠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길에 작은 다리를 건너야 했습니다. 거기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2명 고요하게 다리를 건너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손전등이 들려 있었고 전등 불빛이 땅 위에서 넓게 스캔하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숨을 멈춘 채 다리 아래로 몸을 낮췄습니다. 찬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제 숨소리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한 명이 손전등을 아래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빛이 제 발 근처까지 왔습니다. 심장이 목까지 튀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또 다른 순찰차가 경적을 울렸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돌리고 잠시 후 다리 위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심스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안심할 겨를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고 약속 장소까지는 아직 10분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는 젖은 신발을 끌며 다시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달리는 동안 숨이 끊길 듯했고 목구멍에서는 뜨겁고 쓰린 공기만 오갔습니다. 평양 외곽은 시내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공장지대에 가까워질수록 인적은 사라졌지만 대신 순찰 횟수는 더 많아졌습니다. 저 멀리서 궁견에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뒤를 물어뜯으려는 짐승의 울음 같았습니다. 제발, 지금만은 들키지 말게 해달라.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듯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약속 장소인 폐공장 뒤편이 보였습니다. 철근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건물, 깨진 창문들, 버려진 상자들, 그 모든 것이 흐릿한 달빛 아래에서 음침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짧게 2번 칙칙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몸을 돌려 그림자의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철문 뒤에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조선족 연락책. 그는 재빨리 제 손목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늦었습니다. 이미 수색이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말할 시간 없습니다. 따라오시오. 우리는 폐공장 안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이 널려 있었지만 그는 이를 피하며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공장 뒤편 좁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철문이 하나 있었고 그가 문을 열자 차갑고 축축한 지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10분만 기다리시오. 10분 뒤에는 차량이 옵니다. 한 번에 국경 근처까지 가야 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믿어도 됩니까?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믿는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잔인하지만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의심도, 불신도, 반단도 모두 목숨을 대가로 삼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하실 벽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땅 위에서는 순찰차가 지나가는 소리, 군견의 울음, 군인들의 무정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0분만 버티면 된다. 그러나 그 10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가장 무서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하실 입구 쪽에서 아주 미세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은신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하실 입구에서 들리던 발자국 소리는 내 심장을 쥐어뜯듯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추고 몸을 벽에 바짝 붙였습니다. 조선족 연락책 또한 옆에서 손을 들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철문 바깥쪽에서 군인 특유의 무거운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닥에 고여있던 무릉덩이가 살짝 흔들릴 정도로 차갑고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여기 주변도 확인해라. 낮은 목소리, 보위부 쪽이었습니다. 지하실 안쪽 공기는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손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걸 느끼면서 아주 천천히 발걸음 소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셋, 넷, 다섯. 그들은 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철문 손잡이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잠겼습니다. 강제로 열어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제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삐익! 어디선가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이 놀란 듯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쪽 구역에서 움직임 감지됐다. 전원 이동. 그들의 발걸음은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아마도 다른 순찰조가 무언가를 보고 잘못 전달했거나 혹은 연락책이 미리 만들어둔 눈속임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 순간 저는 단숨에 죽음의 문턱에서 한 발 물러날 수 있었습니다. 연락책이 제 어깨를 붙잡고 속삭였습니다. 지금입니다. 올라갑시다. 우리는 지하실을 빠져나와 공장 뒤편에 대기하던 작은 화물차로 몸을 숨겼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이미 다른 사람 둘이 숨어 있었는데 그들 역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창백했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트럭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바닥 진동이 몸을 따라 울렸습니다. 도로 위에서 나는 소음, 군인들의 외침, 전조등이 지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짐칸 안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트럭은 평양을 벗어나기까지 여러 차례 검문소를 지나쳤습니다. 매번 멈출 때마다 나는 숨을 참았고 심장은 터질 듯 뛰었습니다. 검문소에서 군인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차량 목적은 식재료 운반입니다. 열어보시오. 짐칸 문이 살짝 열리는 순간 나는 마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적처럼 트럭 운전사는 이미 짐 위에 빈 자루들을 층층이 쌓아 감추는 공간을 만들어 두었던 겁니다. 군인이 자루 몇 개만 들추고는 가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나는 그제야 짧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트럭 안에서는 그 작은 숨소리조차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릴 만큼 절박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린 뒤 우리는 드디어 국경지대에 도착했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 두만강이 희미한 안개 속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차갑다 못해 칼날 같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물결은 잔잔했지만 그 잔잔함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는지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락책이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건너야 합니다. 지체하면 잡힙니다. 주변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언제 군인들이 나타날지, 언제 총성이 울릴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차가운 물 속에 발을 담갔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마치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의 떨리는 손, 아내의 마지막 속삭임, 살아있어야 해요. 나는 이를 악물고 물살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폐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중간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어두운 강가에서 손전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빛은 강 위를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책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멈추시오. 숨. 나는 강물 속에 몸을 최대한 낮추고 얼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숨을 참는 동안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두드리는 망치 같았습니다. 빛이 내 바로 앞까지 왔다가 천천히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쪽 확인해. 그들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순간 나는 비로소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을 모두 건넜을 때 나는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몸은 떨리고 있었고 얼굴에서는 눈물인지 강물인지 모를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드디어 죽음의 땅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에서의 도망은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나는 예상하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두망항을 넘어서도 제 앞에 놓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또 다른 이름 없는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공안의 눈을 피해 숨어 다녀야 했고 국경지대에는 조선족 브로커들의 배신과 거래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연락책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믿지 마시오. 하지만 반드시 누군가를 믿어야 살아갈 수 있어. 그 모순된 말은 제가 그 이후로 마주하게 될 현실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이동했고 며칠 동안 헛간, 지하 창고, 버려진 창고 같은 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숨소리 하나조차 들키면 잡혀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는 동안조차 눈을 완전히 감지 못했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하는 길은 더 이상 길이 아니라 추방과 추적, 협박이 뒤섞인 생존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연락책이 제게 조심스럽게 한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국장 동지, 죄송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말하시오. 당신 가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간 몸 안에 있던 모든 피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무슨 조사입니까? 상부에서 관계자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관계자 여부. 북한에서 그 단어는 사실상 연좌제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대로 벽에 손을 짚고 흔들리는 몸을 겨우 지탱했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딸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던 한마디. 아빠, 꼭 살아서 돌아올게. 그 약속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떠난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위험해졌구나. 그러나 되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죽고 도망치면 가족이 위험해지는 길. 저는 그 양쪽 끝에서 끝내 한쪽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중국 남부로 이동했고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라오스와 태국 국경 근처까지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산을 넘고 수없이 많은 검문을 피해 숨어 다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이상 권력자 리현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숨을 잃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태국에서 결국 저는 체포되었지만 그곳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확인했고 몇 주 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내려다본 구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무너지는 울음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다. 그 사실이 벅차서 저는 꼼짝도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아직 그 땅에 남아있다는 뜻이다. 한국에 도착한 뒤 저는 한가원에서 몇 달간 생활했습니다. 눈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어색했고 잠을 자다 깨어 비명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숨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거리, 밤에도 전기가 들어오는 방,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 이 작은 것들이 제게는 매일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익숙해졌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 삶에 적응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딸의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고 밤이 깊어지면 아내의 손이 제 손을 감싸던 따뜻함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언젠가 아주 먼 날일지라도 그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은 결국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에야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선택했고 그 선택은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아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아직 사람이고 싶다. 그리고 오늘도 하루의 끝에 조용히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디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무사히 숨쉬고 있게 해달라.